거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부글부글 끓다가 김어준 방식에 보복을 하고 있다고 봐요. 보복이다. 예. 네, 그러니까 흔드는 거죠. 요즘 기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환율하고 유가 확인하는 겁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특히 주식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쉽게 넘어서고 있고요. 뭐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 사진 보면 1,499원에서 마치 뭐 백조가 발장구 치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기금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저도 궁금하기도 한데 국제 유가도 치솟고 있고 환율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국에 더블 쇼크가 덮쳤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 특히 저기 환율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율하고 유가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시가 개장을 하면 코스피 지수를 보죠. 그러니까요. 코스피는 완전히 지금 롤러 코스피 뭐 예. 해서 널뛰는 장세가 어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일단 이 환율 문제는 보통 뭐 경제는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율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굉장히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네. IMF 그 상황이 있었고, 네. 그때 정말 환율이 엄청나게 뛰었죠. 그때 제 기억에 그전 한 700원, 800원 할 때가 있었는데, 네. 그게 그 배 이상 그때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환율 문제는 우리에게 좀 트라우마가 있고, 네. 그 다음에 17년 전에 또 이명박 정부 때 국제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프라임 때. 예, 근데 그 금융위기는 지금도 많은 그 학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명박 정부가 잘 대처를 해서 네. 잘 넘어갔다. 예. IMF는 상당히 우리 국민이 고통을 겪었고 한데 예. 지금 뭐 문제가 되는 이 환율이 결국은 어떤 뭐 단기간에 그치기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란 전쟁이 지금 뭐 지상군 투입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네. 트럼프가 지상군 투입 뭐 해병대를 투입한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새로운 국면으로 가면서 지금 확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환율 고환율도 뭐 장기화되고 그러면 우리 수출에 상당한 뭐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지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그때 이명박 정부가 국제 금융 위기를 무난하게 넘겼던 것처럼 그렇게 좀 실력을 발휘를 해서 네. 환율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미국하고 뭐 통화 스와프나 이런 문제도 그렇죠. 예. 좀 그때 MB 정부 때는 그 한미 관계가 또 상당히 좋았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협력도 받았지만은 지금은 미국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명박 정부 때는 통화스와프 체결하면서 그때 네. 돌파를 했었는데 댓글 보니까 환율 공무원들만 출근하면 주식이 폭락해도 마술같이 환율이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유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하고 생산비가 상승을 하고 또 원화의 약세는 달러로 결제하는 원유 가격을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산업 전반이 악화가 되고 있고 금리 환경도 매우 안 좋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담대 금리나 또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또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이 동반 상승하는 안 좋은 흐름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다 안 좋은 상황인데 글쎄 뭐 이건 경제방송에서 많이 분석을 할 테고 저희는 이 선거를 앞둔 여권으로선 이런 생각도 못했던 이란발 이슈 그리고 미국발 이슈 여간 신경 쓰인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 선거에도 영향을 어떻게든 미치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예. 특히 이게 물가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우리 뭐 자동차도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값하고 그대로 그 연결이 됐고 또 지금 LNG 천연 액화가스 문제도 다시 불거졌어요. 네. 지금 거기 공격을 받고 해서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유가하고 물가하고 주가 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상황인데 예. 특히 이재명 정부는 그 출범 이후에 그런 분석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 지지율하고 네, 지지율하고 코스피가 똑같이 간다. 맞죠. 코스피가 올라가면 지지율 올라가고 예. 코스피 내려가면 지지율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길을 쓰고 지금 그 코스피를 부양을 하기 위해서 상법도 개정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어떤 아무리 이렇게 부양책을 쓴다고 해도 외부 환경이라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내려가면 상당히 그 투자하시는 분들 손실도 오고 네. 또 뭐 유가가 뛰면은 우리 뭐 그 어디 소비자 물가 같은 것이 같이 뛰잖아요. 그렇죠. 수입 물가도 지금 엄청 뛰고 그럼요. 있고. 물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예. 물가 저도 그 간혹 가다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는데 예. 가는데 보면은 그 정말 뭐 하나 집어들기가 그
좀 걱정될 맞아요. 정도예요. 예. 예,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된다고 하면은 결국 뭐 4월 위기설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6.3 지방선거 앞두고 상당히 민심이 그 출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물론 뭐 우리에게 그런 이 부담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만은 네. 지금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는 국면을 보면은 지방선거에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전에 그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게 2018년 지방선거죠. 네. 그때도 트럼프발 이슈가 있었어요. 네, 예. 그때는 북미 그 평화무도, 평화무도 남북 평화무도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그 민주당이 네. 상당히 이득을 봤죠. 네. 이득을 봤는데 이번에는 이런 외부 환경이 네. 오히려 민주당 쪽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여건이 좀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예. 뭐 선거에 상관없이 이 정부가 잘해서 네. 이 국민 생활을 좀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와 상관없이 진짜 뭐 국가가 잘 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유가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스까지도 덮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카타르가 이란 공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한국과 가스 계약 불가 항력을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못 줄 것 같아. 못 줄 수도 있어. 5년 동안 못 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심각한 거는 우리나라의 LNG 비축 물량이 저는 몇십일 되는 줄 알았더니 9일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요. 9일분, 그러니까 일주일하고 이틀 정도밖에 없는 건데 결국 뭐 이렇게 되면은 난방, 전력은 물론이거니와 산업 전반의 비용이 폭등하게 될 우려가 있다. 아니 난방도 못하게 될까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거 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최대 이슈죠. 네.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이란 최대 가스전 네. 사우스 파르스를 폭격을 했는데 예. 트럼프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야, 이스라엘이 왜 저래 이렇게 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전쟁이 트럼프가 끝낸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에요. 네. 네타냐후가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그렇죠. 하고 있고 지금 바로 이란의 핵심 시설을 가스전을 그 폭격을 하니까 네. 이란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복을 한다고 해서 그 카타르의 예. 그 생산 단지를 LNG 생산 단지를 공격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카타르의 그 생산 단지 중에서 17% 정도가 다 파괴가 됐다. 아이고야. 근데 이거를 복구하는데 한 4, 5년 걸린다는 거예요. 4, 5년 걸린다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하고 카타르하고 장기 구매 계약을 맺은 게 5년짜리를 맺어놨다. 아이고야. 예. 그럼 딱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는 거죠. 예. 그러면 카타르가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이 그 불가항력이다 해서 예. 그 계약을 파기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LNG 수입 중에서 25% 내지 30%가 카타르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중에서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차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한 4, 5년 동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수입원을 또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걸로 끝났느냐? 또 다른 카타르에 대한 뭐 공격이 있거나 하면은 우리에게 지금 치명상이 그 있게 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이런 거는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LNG까지 이렇게 타격을 받을 줄은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또 돌발 상황들이 또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좀 조마조마합니다. LNG 가격이 오르면 한 2달 정도 텀을 두고 전기 가격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전이 구매하는 전기 원가가 상승해갖고 전기 원가까지 전기 전력 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기값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LNG 값도 올라가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석 달 이상 이어질 경우에 LNG 가격이 200% 폭등하고 한국의 모든 산업 생산비가 평균 9.4%가 뛸 전망이다라고 산업연구원이 분석을 했는데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좋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부분에서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요즘에 정치에 앞서서 이런 수치적인 부분을 먼저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국내적인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고 아까 정치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상황인데 이런 특위를 만드네요. 조작 기소 국조 특위라는 게 있습니다. 조작 기소 국조 특위. 그 여당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조작 기소했다라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명백히 위헌이지만 불가피하게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사실 저희 본부장님은 저희 방송 나오셔갖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국정조사죠. 왜냐하면은 이 조작 기소를 했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뭐 친명계 의원 105명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당 차원 민주당 차원의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조작 기소했다고. 그렇죠. 그럼 조작 기소를 했으면은 이거는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네. 그 검찰이 기소를 한 걸 가지고 법원이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소를 잘못했다,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받든지 아니면 그 공소기각을 하든지 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법원에 자신이 없어서 그렇겠죠. 이거를 뭐 정체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체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그냥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뭐 그래도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없죠. 예. 네, 그러니까는 이 국정조사라는 걸 설렁설렁 해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이거를 그 공소 취소를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그 국정조사와 관련된 법률 같은 데 다 보면은 예.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 국정조사 대상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 때문에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좀 주저했죠. 두 하나는 가지. 이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 네. 그 원래 저 재판 중인 상황은 못하게 돼 있으니까는 위헌이고 또 이게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위헌이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하나는 이게 들러리를 설 수 있다. 들러리. 예,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면은 네. 봐 여야 다 합의해서 이게 조작 기소로 결론이 났잖아. 일방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도 이 민주당이 더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 정인 참군 채택도 그 민주당 마음대로 해가지고 마음대로, 예. 그냥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정인들 불러놓고 국회의원들이 막 윽박지르잖아요. 예. 정인 답변하려고 그러면 이야기하려고 하면 예. 막아버리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소취소의 구실로 삼으려고 한다 해서 네. 이 반대를 했는데 결국 어제 이제 그 급선회를 했어요. 네. 급선회를 해서 참여를 하기로 했고 명단도 이제 특위위원 명단도 제출을 했는데 네. 그 이야기도 그겁니다. 유상범 부대표 같은 이야기도 네. 만약에 그렇게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해버릴 텐데 네. 그러면은 정말 그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다. 그냥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네, 예. 그 불리한 정인들은 전혀 부리질 않겠죠. 그렇겠죠. 참고인도 일단 그렇고. 박상용 검사 같은 사람. 그렇죠. 안 부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이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조작 기소라고 하면은 네. 아무리 정인하고 참고인을 선별을 해도 네.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검사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검사를 뺄 수는 없으면은 그때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나 네. 지금 대구 고검에 가 있는 뭐 강백신 검사나 예. 대장동 수사했던 예.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이창수. 그렇죠. 이창수 지검장은 지금 2차 내란몰이 특검에 의해서 출국 금지도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검사들은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그 검사들이 와서 정말 이게 그 이재명 그 피고인의 피의자의 죄가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기소를 진짜 조작한 건지 이게 국정조사라면 TV를 생중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생중계가 되면 국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뭐 한마디라도 뭐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럼요. 예.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네. 박상용 검사도 어제는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반대를 하죠. 검찰이 네. 그 수사한 거를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지 예, 이걸 왜 그렇죠. 정치권에서 판단을 하느냐. 예. 이거는 그 반대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차피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에서라도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는 예. 이거 어차피 정치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는 네. 그럼 정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헌 소지가 있고 위법 소지가 있어도 정치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는 이 전투력 있는 의원들이 좀 더 투입이 되면은 네. 이게 잘 하면은 국민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재판을 해야 되겠네. 이런 그 분위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재판 재개 를 위한 그 어떤 그 발판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재판 같은 풍경이 국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물론 이건 야권이 이제 잘 대응을 해야 그런 풍경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조사 대상이 대장동, 위례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관련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건이라고 합니다. 많기도 많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참여를 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거기에 예. 하나만 제가 또 붙이면 이게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예. 이게 공소취소를 하려면 1심 진행 중인 것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1심 진행 중인 게 대북송금하고 대장동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법인카드. 법인카드. 근데 법인카드 이에서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법인카드 만약 국정조사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조명현 씨 불러야죠. 그렇죠. 불러가지고 소고기 뭐 과일 배소연 씨 불러야죠. 소고기 과일 이야기 다 나오겠죠. 배소연 씨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법인카드 이렇게 펑펑 사용한 거 네. 이거는 전 국민이 TV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네. 그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상당히 민망한 장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인카드는 뺀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법인카드는 어떻게 또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또 다른 어떤 또 수단을 이용해서 그거 빼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게 빠져 있고 김용 같은 경우도 김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김용은 공소 취소 대상이 아니에요. 이 1심에서 2심에서 두 번 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그렇죠. 대법원 가 있으니까 이거 1심만 돼 있거든요. 지금 보석 중이라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보석 중에 이제 나와 있는데 김용을 왜 넣느냐? 이거 결국은 김용의 그 부분에 그 어떤 정치자금법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일당에게서 경선 자금 받은 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또 조작 기소라고 해가지고 그 관련한 이재명 그 지금 대통령의 그 혐의를 공소 취소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이 김용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재명 공소 취소의 한 일환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당 얘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듣기에 뭐 썩 유쾌한 이름은 아니지만 김어준 씨하고 유시민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김민석 총리를 마구 긁어대던 김어준 씨가 이번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건드렸더라고요. 이 속셈이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와대가 고발도 못하고 있으니까 공소취소권과 관련해서 고발도 못하고 있으니까 좀 쉽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어준이 방송에서 강훈식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 방문을 두고 중동 방문을 두고 잦은 해외 출장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면서 중동 위기 상황 때문 어떻게 얘기를 했냐? 가능한 많은 잠재 주자군들이 여러 영역에서 성장하기를 대통령이 바랄 것이고 그게 국정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 해나갈 수 있길 바라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 김민석 총리 미국 간 걸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차기 육성이다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김민석 그때 이제 뭐 자기 육성 일환으로 미국에 자꾸 보낸다. 그러니까 뭐 그 후계자 수업 받는 것처럼 뭐 어떤 나라처럼 후계자 수업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김민석 총리가 발끈해가지고 그 다음 날 미국 시간으로 새벽에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무슨 뭐 김어준 공장이 무협지 공장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잖아요. 총리가 그렇다고 유튜브한테 반박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런데 그 여기에 이제 굴하지 않고 김어준 씨가 다시 이번에는 그 강훈식 비서실장 UAE 가가지고 무슨 뭐 원유 도입을 확보를 하고 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윤석열 정부 때 체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UAE 가가지고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치 본인들이 다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 강훈식까지도 이거 후계자 수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 김어준 씨의 주특기가 상당히 뭐 선동하고 이런 거잖아요. 가짜 뉴스하고 선동, 전문이죠, 뭐. 외국 선동. 그런데 이것도 속된 말로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그 물 먹이는 것 아닌가 싶어요. 물 먹인다. 왜냐하면은 저도 청와대 오래 출입을 했지만 그렇죠. 정권 초반에 후계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진짜 싫어합니다. 대통령이. 그걸 지금 한 9개월, 10개월 됐나요? 그런데 벌써 자기의 누구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것도 구체적인 이름을 대잖아. 그 김민석, 그 강훈식 막 이름 대면은 지금 여권 사람들이 어디에 줄 서야 되지? 지금 벌써. 그러니까는 힘 빼는 거 아니에요? 힘 빼는 거예요. 진짜 사례는 권력 힘 빼는 겁니다. 힘 빼는 거고 오히려 저렇게 이제 어떤 구도를 경쟁을 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이게 일종의 그 정권 초반에 후계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금기시 되는 건데 그것도 좌파 진영 안에서 지금 후계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후계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 안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그 김민석은 들어갔지만 강훈식은 여론조사 대상이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왔죠. 자기 주자 대상에 아마 이제 강훈식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민석도 또 흔드는 결과가 그렇죠. 서로 이제 뭐 서로 김민석을 흔들고 서로를 흔들면서 또 한두 명 더 이야기할 거예요. 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계속 모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목받는 사람은 정청래 대표는 또 약간 갈리니까 거기는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보면은 이재명 쪽하고 김어준 쪽인데
김어준 쪽은 안 건드는 거죠. 네. 그 뭐 정청래는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거고 네. 이재명 대통령 쪽에 주변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 조작감이야 해서 막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 간에도 이 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네. 그런 뭐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타격을 많이 받죠. 지금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개헌 이야기도 지금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개헌 이야기도 막 하고 하는데 예. 갑자기 차기 주자가 차기 지금 얘기하고 1년도 안 있고. 됐는데 예. 차기 예. 주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예.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친명들이 전부 다 김어준 방송에 출연 안 한다고 하고 막 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사실상 뭐 조폭 연루설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이 사실상 그 김어준 방송을 겨냥을 한 거거든요. 예. 그 어떤 흉기 같은 그렇죠. 그런 행동이다. 예. 그거하고 그 홍익표 정무수석이 나와서 그 근본이 없는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예. 거래설. 예. 거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부글부글 끓다가 김어준 나름대로 김어준 방식에 보복을 하고 있다고 봐요. 보복이다. 예. 예. 그러니까 흔드는 거죠. 이러니까 이재명 지금 흔드는 거.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 친명계인데 방송에 또 나왔어요. 이 방송에 네. 나온 것 자체가 김어준의 판정승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준호 의원이 나와가지고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서 이 부분 대응을 하는 면에서 실망이었다. 그러니까 뉴스공장에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어준 씨가 어떤 부분이 실망이었죠? 뭐 방송을 보시긴 하셨고 아예 그냥 대놓고 또 매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 이제 한준호 그 의원도 이제 경기도지사 경선 나가니까 네.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김어준 방송에서 처음에 거래설이 나왔을 때 한준호 의원이 가장 앞장서 가지고 SNS에 막 글을 올려가지고 그렇죠. 예. 막 반박을 했어요. 예. 마치 그 청와대 대변인처럼 예. 그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 보니까는 한준호를 어떻게 친명이라서 부른 게 아니고 네. 김도겸 경기도지사도 같이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그 지사 선거에 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그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마 겸사겸사 불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준호에 대해서 좀 속된 말로 어떤 반격을 하기 위해서 네. 불러가지고 어제 그 방송 내용을 보면은 그 재판 거래 내용도 있지만은 예. 한준호가 당신이 과연 경기도 도지사감이 되느냐 예.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친명계를 일단 한 명 불러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괜히 시비를 거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 어제 연출이 됐거든요. 아. 그래서 이 앞으로 친명계는 더욱더 이제 나가지 않을까, 예. 안 나가지 않을까. 이거 김어준 방송은 예, 기피 예. 방송이 돼버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국정조사하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는 지금 어차피 공소취소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공소취소 거래설도 국정조사에서 충분히 다뤄야 돼요. 아, 그렇죠. 예.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면은 그 보도를 했던 그 장인수 전 MBC 기자를 불러가지고 네. 그거 어디서 들었느냐 이런 부분도 예. 하면은 국민들이 이목이 확 쏠려요. 아, 그렇죠. 예. 국민들이 그걸 엄청난 예. 관심을 갖습니다. 아, 야권에서 이거 전선으로 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정성호 장관이 네. 이 검사들에게 고위 간부들에게 문자를 보냈는지는 확인 안 되지만은 네. 그 무렵에 정성호 장관하고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만났다. 1월 날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만났으면은 가장 큰 현안이 지금 그 공소 취소하고 네. 그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안 했을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들을 만나서 당연히 그 이야기를 했을 거다. 그러면은 그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했는지 그런 부분도 국정조사에서 다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이게 국민의힘이 잘만 이거 활용을 하면은 전사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전선을 키워가지고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익히는데 사실 그리고 김어준 씨 얘기를 저희 잠깐 했는데 김어준 씨가 이런저런 소리 할 때는 혼자 안 움직이거든요. 이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데 사진 제가 짧게 한 5초만 띄워드릴 테니까 짧게 보고 기억에서 지워버리세요. 야, 이 사람인데 유시민 씨가 이른바 이제 뉴 이재명을 자처하는 세력을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기 때 가장 먼저 돌 던질 사람들이다라는 건데 누가 들으면 꼭 위해 주는 것 같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파워 게임인데. 파워 게임이죠. 예.
그 유시민 씨도 불러야 되겠네 예. 국정조사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소 예. 취소를 하기 위해서 105명 친명이 모인 것은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집단으로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유시민 씨니까 이 공소 취소를 그 하는 국정조사에서 그거를 다른 국정조사에 부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뭐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예. 이게 이 단순히 이 그 유시민 씨가 나와서 그 이재명에 대해서 마치 뭐 옹호하는 것 듯하지만은 네. 실제로는 이게 그 류 이재명이라고 하는 네. 그 네티즌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그러고 나서 이 정청래 또 대표하고 서로 이제 화해하는 그동안 관계가 아주 안 좋았는데 예. 화해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 냈잖아요. 네. 유시민 씨가 내고 정청래도 그게 이제 그 하다고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 이재명 세력이 예. 지금 하나로 뭉쳐 나가는 예. 뭉치는 그런 그 일환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관계가 안 좋던 20년 전부터 관계가 안 좋던 예. 유시민 정청래가 이제 화해를 하는 아하. 그 화해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예.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예. 반 이재명이라는 거. 그건 너무 뚜렷하죠. 예, 반 이재명 예.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좌파 세력의 그 분화, 예. 균열이 정말 그 점점 더 굳어지는구나. 완전히 양쪽으로 쪼개지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야권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짧게 제가 속보만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의해서 이란 가스전 공격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따라서 이란 가스전 공격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이거 뭐 오늘 주식시장이나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이건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야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공천을 두고 좀 시끄럽습니다. 충북도 시끄럽지만 대구 공천 두고 시끄러운데 주호영 의원이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이진숙 위원장 사이에 뭐 커넥션 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또 무소속 연대 뭐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어요. 이거는 주로 친한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주호영 의원이 정치적인 상상력이다 이러면서 불쾌감을 좀 드러냈더라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 저기 무소속 연대 있지 않습니까? 네. 주호영, 한동훈 무소속 연대. 네. 이거는 정말 좀 악의적인 거라고 악의적이다. 생각해요. 예. 이게 친한계에서 이런 그 주장을 많이 하던데. 맞아요. 예. 이게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대구시장 경선에서 네.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 시킨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컷오프 시키면은 주호영 의원이 아예 그 탈당을 해서 네. 대구시장이 무소속으로 나간다. 네. 그러면은 그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은 수성갑이 자리가 비죠 국회의원. 네. 예. 그러면은 한동훈이 그 무소속으로 그 수성갑에 출마한다. 네. 일종의 러닝메이트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를 도와준다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들은 게 있는데 김부겸 출마합니다. 네. 출마하면은 출마해요. 예. 출마하면은 이 주호영 무소속으로 나가고 네. 대구시장에 예. 이진숙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고 네. 김부겸 민주당 나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김부겸 그 민주당이, 총리에게 예.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냥 주는 그런 정말 무책임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네. 하나는 주호영 의원도 불쾌하다고 이야기했듯이 예. 주호영 의원이 그래도 지금 6선이나 하면서 현역 국회 부의장이에요, 국민의힘. 매우 불편하다고 예, 했습니다. 그 매우 불편하겠죠, 지금 그런 네. 말이 나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그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주호영 의원을 흔들기 위한 거 아닌가. 한동훈을 억지로 띄우면서 예.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그 전개가 될 정도로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상당히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복잡해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주호영 컷오프 시 무소속 승부수, 한동훈 대구 나오면 공간 넓어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박종원 의원도 이제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불편하다, 불쾌하다, 아무 관계도 없는 연대 발언 매우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대구 얘기 좀만 더 하자면은 이정현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이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 좀 띄워주세요. 새로 올린 글인데 어제 오후에 새로 올린 글인데 품격 있는 정치를 합시다. 누구 추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창피당하지 않게 하려고 애써 무시했던 문제입니다.
이건 아마 그 주호영 의원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결과를 보지 않고 섣부른 식의 해석을 했다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채통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이것도 주호영 의원 보라고 한 얘기 같은데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이 부분이 좀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을 일으켜본 경험, 투자를 결정해본 책임, 일자리를 만들어본 실행력 이런 것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대구시장 이번에 예비 후보 중에서는 이런 인물이 제가 봤을 때는 특정인 그러니까 최은석 의원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CJ 대표 출신 최은석 의원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사실 보도도 많이 나왔고요. 이정현 위원장뿐만 아니라 일부 지도부에서도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또 며칠 전부터 살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구가 상당히 어렵죠. 네. 어렵고 하니까 지금 이제 경제인 출신들이 좀 그 경제를 아는 대구를 경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정현 그 위원장이 이 시점에 그렇지 않아도 뭐 이런 내정을 해놓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내정을 해놓은 사람이 뭐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이진숙 그 위원장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 딱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재정의 발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9명의 지금 후보 경선자가 있거든요. 다 살펴봐도 기업인 출신은 최은석 한 사람인 거예요. CJ 대표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염두에 둔 것이 최은석 그 의원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하나 여기서 덧붙여서 나오는 이야기가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은 물론 지금 이정현 위원장은 저거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한동훈을 그 배제시키기 위한 카드 아니냐 이 말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만약에 대구를 출마를 하면은 수성 같은데 이 수성이 저 서울로 치면은 이제 강남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본인이 유리하다고 해서 그 조영 의원은 수성이니까 조영 의원이 후보가 되면은 거기 출마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최은석 의원 지역구는 그 동구하고 군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아무래도 보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수성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그 한동훈 출마가 어려운 지역 아니냐. 그래서 겸사겸사 한동훈도 출마하지 못하게 하고 최은석을 지금 시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그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정말 대구 시민들에 대한 저는 모독이라고 봅니다. 이런 말이나 아니면은 뭐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미리 내정을 해놓고 컷오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그 너무나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보이는 이런 상황이고 외부 개입설까지 있잖아요. 뭐 그 고성국 박사 개입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대구 시민에 대한 모독이고 차라리 상황이 이 정도 되면은 전부 다 같이 경선을 시켜야 돼요. 그냥 다 해버리죠. 이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전부 같이 경선을 시켜서 그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출마해요. 출마하면은 누가 김부겸 전 총리를 이길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면은 전부 다 제로 베이스에서 전부 다 경선을 시켜서 그중에서 한 명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남은 거는. 그 이진숙 예비 후보도 입장문을 또 올렸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대구 지역 의원들이 인위적 컷오프에 반대한다는 입장 밝히고 참여 후보들에게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인도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한다. 당력을 결집할 수 있는 경선 방안이 마련돼서 조속히 시일 내에 경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이정현 위원장과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쪽으로 약간 엮는 듯한 그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어제 그 게시글을 보면은 최은석 의원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또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이정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였다 또 이런 식으로 뭐 언론에다가 해명을 또 했다고 합니다. 좀 시끌시끌한데 뭐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너무 꼬여버렸으니까 이거 그냥 다 같이 경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충청북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청북도는 일단 김영한 그 지사가 그 뭐 컷오프 됐죠. 그런데 부산도 그다음에
그 현역 시장 박형준 시장을 컷오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철회를 했어요. 그렇죠. 철회를 해서 그 경선을 주진우 의원하고 경선을 붙이기로 했는데 충북은 이제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김영환 지사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해서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다시 뭐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되면은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할지 그 여부가 지금 남았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문제하고 별개로. 그 김수민 전 의원을 내정을 해놨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이 자꾸 돌았고 실제로 딱 그 김용환 지사 컷오프 바로 다음 날에 등록을 했고 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은 그 김용환 그 지사가 뭐 부지사로 경북 부지사로 지금 1년 동안 또 같이 일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본인 임명을 원래는 뭐 그 본인은 뭐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김용환 지사에게까지 뭐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바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는 뭔가 내정이 됐으니까는 그렇게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좀 투명하게 하려면은 어쨌든 전부 다 그런 지역은 다 경선을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조기령 후보도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많이 마음이 떠난 것 같더라고요. 그 충주시장 출신, 충주맨 발탁을 했던 거기도 다시 좀 복귀를 시켜서 경선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충북이나 대구나 이런 곳은.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이제 야당 경선 얘기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개혁 공천 좋은데. 쉽지 않네요. 쉽지 않고 또 더구나 지금은 국민의힘이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악의 상황이면은 정말 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기는 공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공천이라는 그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가장 필요할 때예요. 지방선거에서마저 지게 되면은 특히 지금 대구가 뺏길 수도 있어요. 저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3자 구도가 된다든지 3자 구도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9명의 후보 중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낙점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낙점하는 식으로 나가면은 대구시장이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해서 가져가 버리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은 저는 해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 상황까지 가면은.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대구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들이 스며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뭔가 큰 선언이라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당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민주당 공소 취소 사태로 당이 상당히 갈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보도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유튜브에 보란듯이 출연을 해갖고 이심정심이다. 이심정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심 즉 이는 이재명, 정은 이제 본인 정청래를 얘기를 한 건데 정심만 얘기하고 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작 그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갔다고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공소 취소 거래설 때문에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검사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살려준다는 그런 뉘앙스로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거 봐라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검찰 편에 붙었다. 이렇게 바로 이런 강경파들 법사위의 강경파들이나 아니면은 이 강성 팬덤 그러니까 친 김어준, 친청에 그런 해당되는 팬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저자세로 지금 어떠한 그런 의견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심, 뭐 정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청와대는 사실 그러고 나서 직접적으로 뭔가 언급을 하진 않잖아요. 보통 이런 중대한 발표는 청와대에서 먼저 브리핑을 해야 저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당 대표가 어떻게 유튜브에 나왔고 이런 얘기를 아주 뭔가 이 전쟁에서 우승해서 전리품을 막 광고하듯이 자 이것도 나 이것도 갖고 왔고 저것도 갖고 왔어. 나 이만큼 보따리 갖고 왔어. 다 우리가 해낸 거야. 지금 저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명청대전이 진짜 점입가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번에는 솔직히 야당 입장으로 봐도 이거는 친청의 승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공소 취소 거래건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장인수 기자랑 뭐 사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사과해도 그냥 사과로 퉁 치면 되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어떤 비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스모킹건을 딱 보여주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건 지금 다 얻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어준 씨도
이랬어야 된다. 또 그렇게 막 뭔가 추임새를 넣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속이 부글부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이번에 중수청 법안까지 딱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쵸. 어쨌든 간에 이 정청래 대표가 정부 책임론을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가 아니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청와대에서는 불쾌하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검찰 출신 배제했다라는 소리도 정청래 대표가 자기 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청와대 누구는 개입하지 않았다. 봉옥수석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와대가 뭐 통편집을 했다. 뭐 법안에 대해서 통편집을 했다. 이런 얘기를 그 여당 대표 입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거 불쾌하다. 라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불쾌할 수 있는 게 연초부터 이 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지도 했고 여러 가지 공청회 같은 것들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법학자들 와가지고 또 민변에서도 의견 내고 했는데 이게 정부안이 확정이 된 거는 3월 3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된 것은 완전히 내용이 다 바뀐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법사위의 강경파들 입맛대로 싹 다 바뀌었고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버릴 수 있고 이 검찰과 경찰 간의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 45조가 완전히 그냥 삭제가 돼버린 거. 그렇죠. 이걸 그냥 시원하게 통편집이라는 단어까지 의기양양하게 쓰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 때문에 사실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맞아요. 네, 지금 검찰을 아예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다 이름은 살려줄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조직의 이름 바꿔놓고 조직의 수장 이름은 검찰총장으로 부르게 하겠다. 뭐 이거 수치심 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수치심 들게 하는 마지막까지 쫑크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와중에 근데 정청래 대표는 검찰총장 명칭을 이 대통령 지시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린 그냥 공수총장이라고 부르면 돼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난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정부안 청와대 의견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목소리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친청계가 의기양양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법이 그대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수사 관련해서는 검찰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영장을 뭐 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수사한 거를 검찰에 올려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권한도 싹 다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안 수사권도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진짜 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검찰의 실오라기 같은 희망 수사권 하나인데 이걸 이번에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한 거 자체가 지방선거 끝나고 어느 세력이 더 우세한가 지방선거의 이 성적표를 보고 이것을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친명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궁지에 몰린 김어준을 도와줬다라고 하면서 매우 부글부글하는 상황이다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보도에 따르면요, 청와대나 당 안팎에서 정청래 대표의 김어준 방송 출연 자제를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그리고 당 안팎에서 김어준 방송 출연 자제를 요청했는데 그래도 나와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청와대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내용의 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김어준과 정청래가 이번에 완승을 했다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저희가 얘기를 간단히 좀 짚어봤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간다면 짧게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죠.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 어제 해명을 했는데 말도 안 된다. 통화 내역도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 나와가지고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거래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했다면 개인 폰으로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이 내란 수사 들어가게 되면서 저는 새로이 알게 된 것이 그런 비화폰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 알았었는데 본인이 하지 않아도요.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길은 정말 많습니다. 저 같은 정책 보좌관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각 부처별로 실국장들이 다 있습니다. 텔레그램 써도 되는 거고 뭐예요. 그렇죠. 텔레그램 얼마나 삭제가 편하니까. 요즘은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그 마가진형은 다 시그널을 쓴다고 하는데 시그널은 쓰고 나면 30분 뒤에 1분 뒤에 다 지워지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성호 장관의 말하는 투를 보면은 과연 정말 본인이 직접 지시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항소 포기를 직접 시킨 적은 없다고 했지만 대신 본인이 뭐라고 했나요 그때? 그냥 신중히 생각해라. 신중하게 생각해라. 네. 그러면 그런 류의 말로 네. 똑같이 이번 사건도 본인이 간접적으로 애들로 표현은 했지만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충분히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네. 또 이번 사태에 이 민주당 강경파의 의견대로 모든 내용이 수정이 돼서 네. 청와대는 거의 입틀막을 당한 수준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떳떳하다면 예. 바로 반기를 들거나 네. 혹은 물밑에서 엄청나게 조율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찍소리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있긴 있네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여당이 중수청법,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제도 잠시 얘기 나누기도 했는데 결국 검사의 수사 원천 배제로 요약이 됩니다. 뭐 자세히 설명드릴 거 없어요. 그냥 검찰의 힘이 그냥 다 빠져버렸다라고 보면 되고 단순히 검찰 힘 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사 현장에 그런데 대혼란이 벌어질 거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거 누구나 그렇게 관측을 하고 심지어 좌파 언론에서도 오늘 이런 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저같이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이거 피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솔직히 수사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고요. 뭐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가 제대로 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잠시 후에 나눠볼 특사경 얘기 뭐 따져본다면은 여러 우려가 나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끔찍한 사건이 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형 국가적인 대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 핑퐁하다 끝나겠다. 그런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예. 네, 저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예. 이번 이 최근에 이 큰 법안들의 이 변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예. 이제는 행시치면 행안부를 가야 되고 예. 변호사가 최고구나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를 원래 개시를 하면 이것이 검사에게 자동으로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마저도 알 수 없게 되면 네. 무슨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사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종이로만 이루어진 이 페이퍼가 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만 지금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건 AI가 가장 잘합니다. 네. 그래서 검사라는 조직이 아예 없어지지 않을까 수년 내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예 없어지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나중에 공소유지를 할 때도 그냥 경찰에서 갖고 온 거 어디서 갖고 온 거 그거를 토대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건의 그 구조를 알아야 그거를 공소유지를 하고 처음부터 수사 과정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건데 지휘권도 없어지고 맞아요. 좀, 그리고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 네, 좀 오바해서 제가 좀 표현을 하자면 네. 이렇게 뭐 음주 측정하거나 아니면 예. 교통사고 조사하다가 갑자기 강력범죄나 네. 아니면은 뭐 그런 금융사기 사건, 가상화폐 사건 이런 거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과연 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네. 얼마 안에 담보가 되어질지도 예. 국민들은 사실 의심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현장에서는 지금 사건 떠넘기기 책임 수사 실종으로 변질된 지 우려다라고 지금 상황을 꼬집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니까요. 경찰 송치 사건 가운데 검찰이 보안 수사로 돌려보낸 사건이 11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지난해. 그리고 평균 형사 사건 처리 기간 2020년에 142.1일이었는데 와 2024년에 312.7일로 폭증했다고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네. 거의 3배 가까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네, 저는 또 이제 직업이 또 강사였다 보니까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이면은 어느 정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네,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때 142일이었고 그때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2024년에는 2배 넘게 폭증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뭐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피해자다. 그러면 너무나 끔찍한 일을 성폭행까지 당한 사람이 이 일을 형사처벌을 이루어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이 가까이 걸린다는 건데 그 피해자가 받을 그 정신적 피해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300일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수준에서 312.7일이다.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재판에 들어가게 되고 재판에서 또 1심, 2심, 3심에다가 이제 4심 가죠. 그 중간중간에 법 왜곡제도 가능하니까 그럼 거의 10심제 무한 루프가 돈다고 하는데 맞아요. 진짜 여러분 소송하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김어준 사건 지금 겨우겨우 기소돼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건 발생한 지 벌써 6년 됐습니다. 6년 됐는데 저는 제가 50살 전에만 그 사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히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게 특사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특별사법경찰이라 그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금감원이라든지 네, 국세청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뭐 이런 곳에서 우리 실생활과 가장 관련이 된 곳 그런 곳에서 하는 그런 수사인데 이 특사경에 대한 검찰 수사 지휘 배제 이게 진짜 심각하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금 특히나 이제 특사경의 거의 50% 가까이가 경력이 1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게 검찰하고 같이 그동안 콜라보를 해가지고 많이 수사를 했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배제가 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특히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우려까지도 나오고요. 예, 특히나 그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어안이 벙벙하다. 아니 오히려 검사 지휘 강화를 요청했는데 여권에서 무시를 했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네, 저는 이 특사경이 사실 되게 생소했습니다. 네. 뭐 주변에 보면은 학원 강사분들, 제 주변에 일타 강사분들은 뭐 세무 조사 받고 이러면은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수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무에서 조사관이 왔다는 게 이 특사경이었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문제가 무엇이냐? 물론 출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사법고시를 받느냐? 네. 근데 행정고시 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사법 지식을 갖춘 준사법 기관에 해당되는 개개인이 검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와 함께 이른바 콜라보를 이루어서 네. 전문 수사를 하게끔 그게 딱 세팅이 되어서 우리나라 체제가 잘 이렇게 또 유지가 되어 온 아주 건데. 좋았어요. 남부지법 옛날에 합수단 같은 거 있을 때 아주 네.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네. 뭔가 신속하고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이걸 네. 완전히 그냥 해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특사경 입장에서도 이 제도가 지금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이분들은. 그렇죠. 예. 제가 교육부 부처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나 추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하고 봤더니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 조직이 그냥 꼬리 자르는 게 그렇죠. 너무나도 그냥 네. 일상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특사경 입장에서는 본인이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문제가 터진다? 그럼 윗선까지 가지 않고 본인이 그만둬야 되는 직을 내려놓거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냐면은 내가 특사경이다. 그럼 네.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 열심히 수사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아니 그리고 지자체장이나 정치권 입김에 굉장히 휘둘리기 쉽다라고 이 법조계에서 이미 지적이 이렇게 나와요. 네, 결국에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청에 있는 특사경이다. 그러면 네. 서울시장의 입김이 물론 안 들어가야 되겠지만 안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들어갔다 했을 때 이것을 견제하거나 서울시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그 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그쵸.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신분 보장이 됐었고 그다음에 검사하다가 나오면 그냥 변호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전장치가 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내가 이거 제대로 수사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베네수엘라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물가도 올라가면서 뭐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이 비슷하다. 초반에 이 정권 초반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을 때는 그래도 좀 앞서 나간다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사법제도 전반을 뜯어고치는데 그것도 아주 과감하고 빠르게 뜯어고치는데 그 결과물들로 예상되는 것들이 진짜 베네수엘라하고 비슷하게 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제가 이 특사경 문제에 대해서 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 특사경이 지금까지 수사를 했던 것 중에서 기소율이 45%입니다. 네. 그럼 55%는 못한다는 거죠. 기소될 게 아닌 것들을 예.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안에는 죄가 없는데 아. 마구잡이로 과잉 수사를 했다거나 그러네. 그러면 과잉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예. 그 수사를 당한 사람이 네. 양평 공무원 사건처럼 네, 과잉 수사로 인해서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네. 이 심적 고통을 호소해서 자살을 한다거나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예. 일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한들 검사가 없어지면요. 구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변호사 시장만 활기가 도겠네. 예. 활기가 도는 거죠. 그러면은 뭐 유전 무죄, 예. 네, 뭐 무전 유죄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들이 예상이 될 때마다 도대체 이 법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뭐 빛의 혁명을 이루었다? 빛의 혁명이 이게 정말 빛이 맞습니까? 사법 정의의 빛을 지금 다 꺼버린 거잖아요. 네. 정전 상태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치권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 건데요. 댓글 좀 보니까 김효은 대변인 배우임, 그다음에
저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거에 많으시다는 거에 많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노안이고요. 예. 워낙에 또 김희원 대변인께서 동안이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나 진짜 저 너무 걱정돼요. 네. 나라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얘기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 네. 얘기를 지금까지 좀 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수사는 충분히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정 사건에서 전재수 의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전재수 의원 이게 언제적 사건인데 오늘 첫 피의자 조사 받는데 오늘 첫 피의자 조사 이거 저희가 패딩 코트 입고 다닐 때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첫 피의자 조사 심지어 금액도 좀 낮춰져 있는 것 같아요. 현금 2천만 원하고 시계 1,000만 원짜리로 처음에 보도 나올 때는 시계 뭐 2개 그다음에 현금도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3천만 원 아니었나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공소시효를 의식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총액이 이제 5천이 되고 3천이 되고 뭐 그게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공소시효를 의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이에 또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 진짜 언제적 사건인데 이제 조사한대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 사건 초반에 네. 제가 뉴스캐빈에 처음 출연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네.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같은 통일교의 정교유착 비리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은 구속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참. 네.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의 이 진술이나 이 노트에 있는 기록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전재수 전 장관은 어떠한 수사도 아직까지 받지 않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예. 전날은 그 부인인 분을 먼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예. 보통 우리 쪽에서 이런 수사 당하면요. 참고인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과연 전재수 전 장관이 참고인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으로 나올까? 저는 그것도 솔직히 좀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그 이른바 발언들, 네. 증언들로 인해서 같이 이렇게 연루가 된 분들이 있잖아요. 전재수 전 장관 말고도 임종성 네, 그렇죠. 의원 그리고 뭐 김규환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이미 2번씩 조사를 받았어요. 2번씩 다 불렀어요. 2번씩 다 네. 불렀고 그다음에 예전에 전재수 의원 방 뭐 압수수색 했었잖아요. 압수수색도 뭐 늑장 압수수색이다 그랬었는데 그때 이 압수수색 보면은 보좌관의 증거인멸 혐의만 적시를 했어요. 전재수 의원 관련된 혐의는 적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왜 여기만 늑장 수사냐? 네, 그때 이제 그 압수수색 들어가기 2시간 전부터 네. 그 의원실에서 zzz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서류 파쇄하는 소리. 예. 네,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다 바꾸거나 아니면은 네. 기기 교체를 넘어서 뭐 포맷까지 다 했겠죠.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보통 압수수색이라는 게 우리 당사 압수수색 올 땐 정말 갑자기 와서 그렇죠. 예. 일하다 말고 갑자기 문자 받고 다 당사로 달려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밖에 행사 있는 날 그런 날 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있는 인원부터 빨리 좀 가주세요. 저희는 진짜 비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시간 전부터 어떻게 알고 즈즈 하고 있는 건지 예. 정말 너무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가 전재수 의원 얘기를 했는데 또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은 더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이거 언제 거예요 이게? 네, 다들 이제 운전하시면서 네. 제 손을 못 보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네. 왼손을 반짝반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래야지 왼손으로 예. 왼손 장경태 네. 선생이잖아요. 족발 먹을 때는 왼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장경태 의원 이게 네. 여러분들 수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흔히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예전에 이제 저도 수사심의위원회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랬었는데 자주 열리는 건 아닌데 이 수사가 제대로 뭐 진행이 되는가, 뭐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게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 기소를 할지 송치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1호 사건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이게 장경태 의원이에요. 오늘 계십니다. 오늘 계십니다. 예. 어머. 수사심의위원회 그러네요. 시행 후에 서울청 1호 사건이 장경태 의원 사건입니다. 아니 예. 그러면 정말 이걸
어떻게 알고 네. 자신의 사건을 처음으로 이렇게 그것도 본인이 요청해서 소집이 되는 건데 보통 그래요. 예. 네, 근데 보통 이런 거는 피해자들이 많이 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사상 쪽 피해자들도 하고 뭐 네. 피의자들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그 민간 위원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구성 자체도 정권 약간 타요. 그래서 네. 예, 그 어떤 분들이 오는지 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피해자나 피의자 같은 사건 관계인들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 그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그런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수사가 얼마나 진행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만 처분 결정에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 안 해야 되지 않겠어? 약간 이제 그런 여론을 줄 수가 있는데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리고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의견을 듣는다.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봐주기다라는 그런 논란을 받고 있고 피해자가 특히나 봐주기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는 참 어떤 심정일까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저는 이런 위원회까지 열어서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그마치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시당위원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무죄다 나 억울하다라고 막 그렇게 설토를 하면 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경찰 관계자가 있을 텐데 이것도 일종의 외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건의 본질은 이겁니다. 뭐 아무리 이렇게 위원회를 열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날 그 밤 장경태 의원의 손이 어디에 향했는지는 영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보좌진이라는 그런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위험 발언까지 해서 이것은 2차 가해에 해당되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아 그렇죠. 그 친구의 사진을 막 돌려보면서 이 사람 맞지? 이 사람이란 단어도 아닙니다. 네. 네, 그 상스러운 단어를 쓰면서 피해자의 그 전 남자친구, 즉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목덜미를 잡은 그 사람을 색출해내면서 이 사람을 뭔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할 것처럼 복수할 것처럼 그렇게 협박 비슷한 그런 저거였죠. 말을 예, 한 것들. 네. 저놈입니다. 이놈 맞아. 예. 네네. 저것도 다 사실은 또 다른 가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본질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찰청에 지난해 8월에 피의자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바꿨습니다. 이 규칙 개정 이후에 서울청 수사심의위에 피의자가 출석해서 의견을 밝히는 거 장경태 의원이 처음이다. 1호 사건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장경태 의원 말고도 경찰의 다른 여권 인사 관련된 수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아까 전재수 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김병기 지금 무소속이 됐습니다. 김병기 의원 혐의가 13개나 되는데 이것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참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사에서는 뭐 건강 문제로 중단을 요구해갖고 중간에 수사하다가 5시간 만에 이제 집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이 정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지금까지 이제 남의 얘기했으니까 지금부터 난이도 좀 올려갖고 집안 국민의힘 얘기 얘기로 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예. 아직 예. 그 재신임이 안 돼가지고 예. 사실 전 대변인이어서 아 그래요? 네 오늘은 봉인 해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요? 재신임 안 되는 거 이러다가 아니에요? 재신임 안 해주면 어떡해요 또? 아 근데 대변인님은 콕 집어서 지목하지 않지 않았어요? 예.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죠. 아 그래요? 아 네. 혁신하자는 분들이 대변인님은 지목을 안 했는데 안 같이 했는데 살고 같이 죽자. 예. 대표님 생각이 그렇죠. 아 네. 예. 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예. 당선되시면서 예, 당대표 선출이 되시면서 예. 자기는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아, 사석에서. 뭐예요? 하나가 약속, 당원들하고 약속한 거 지키는 사람. 약속. 예. 네. 그리고 내 사람 내치지 않겠다. 내치지 않겠다. 네, 내 사람 예. 꼭 챙겨서 함께 가겠다라는 예. 그런 두 가지 약속이 있어서 예. 이번에 이 사건이 대표님한테는 가장 고민되고 또 뭔가 좀 용기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신임 안 되고 사실 저 지금 김아무개로 활동하고 있는데 예. 뭐 괜찮습니다 저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여러분들 오늘 꿀 정보 하나 알아가십니다. 예. 일단 우리 공천 관련된 얘기 좀 해보려고요. 네. 아 공천 좀 시끄럽습니다. 예.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선을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여기는 마무리가 되는데
대구하고 충북이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네. 충북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충북 얘기 그 김영환 지사가 컷오프가 됐죠. 그래서 네. 뭐 가처분한다, 뭐 불복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심지어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지금 김수민 전 의원이 추가 등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좀 시끌시끌해요. 김수민 전 의원 추가 등록하면서 사실 2030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뭐 예. 저도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러면서 조기령 충주시장이 지금 빠졌단 말입니다.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서 탈당까지도 시사를 했고, 그다음에 윤희근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거운동을 쉬고 있어요. 네, 경찰 고위직 출신이시고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반응이 안 좋은데 충북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예. 우선 공천을 할 때 공관위에서 가장 큰 어떤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혁신이고 쇄신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중진 그리고 현역을 컷오프 하겠다, 뭐 그런 쇄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꺼냈죠. 근데 그것도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잡음이 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잡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뭔가 상당히 뭔가 부지런히 무언가를 하고 나아지고 있구나, 혹은 그 결과가 기대가 되는구나라는 일종의 어떤 뉴스를 만들기 때문에 지지자들 혹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우리의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무풀보다는 그래도 악플이 나니까요. 그리고 또 이 대전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에는 정당에서 공천을 줄 때 가장 1원칙은 이기는 공천입니다. 그래서 혁신과 쇄신을 내세우면서 컷오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는데, 저는 조기령 시장님이 컷오프 될 거라는 이야기는 사전에 들은 바도 없고, 뭐 물론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제 절대 비밀이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발설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루트로 들으셔서 그렇게 간밤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글을 올리셔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제가 지도부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지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김용환 지사 컷오프를 하면서 사실 얘기가 그날부터 돌았잖아요. 벌써 이제 나흘 됐네요. 그 특정 인사가 지금 어플라이를 할 거다. 저도 대충 취재를 하거든요. 취재를 하는데 특정 인사가 어플라이를 할 거다라고 얘기가 돌았고, 실제로 그 다음 날에 추가 등록을 했단 말입니다. 김수민 전 의원이 추가 등록을 했고, 그 김수민 전 의원 이름이 사실 전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부터 나왔고, 왜 하필 컷오프 동시에 김수민 전 의원이 추가 등록을 하냐? 이 김수민 전 의원이 뭐 공관위원장이라든지 지도부하고 혹시나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물론 뭐 그 지도부하고는 뭐 같이 교류를 안 한다고 하긴 하지만, 거기다 이제 조기령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뭘까? 네, 일단 이 김수민 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은 사실 당명 TF 때부터였잖아요. 근데 이 당명 TF는 지도부에서 직접 그 TF 단장을 뽑는 구조가 아닙니다. 홍보 쪽입니다. 홍보. 그럼 홍보 쪽에서 임명을 했구나. 이제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TF 단장이 됐다라고 하는 날 당대표실 앞에서도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본 바로는 보고 자료를 받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보고가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세세한 것들을 다 대표나 지도부가 챙기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김수민 의원이 이 지원을 할 것이다, 공천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글이 바로 직전에 돌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설마 진짜? 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지도부의 뜻이냐? 공관위원들 중에 한 명 혹은 뭐 여러 명의 추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김수민 의원이 지원을 한 것이 지도부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을 긋고 싶고, 오히려 공관위에서 이분 괜찮지 않아, 이분 올려봐라고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그 타이밍이 왜 공천 신청 기간이 아닌 다른 때에 이것을 추가 신청을 열었을 때 들어왔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따져 묻고 싶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 같이 이거는 그랬었는데. 근데 이거는 그 지도부, 그러니까 물론 공관위의 그 독립성을 인정해야겠지만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거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아주 큰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늘 부르짖는 게 입시제도도 그렇고 뭐든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공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네팔 시위나 이런 여러 가지 시위에서 우리가 그 요즘 유행하는 단어 있잖아요. 유행이라기보다 많이 퍼진 단어, 네포키즈.
엄마 아빠 금수저. 지금 댓글도 그래요. 네, 지금 댓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총선 처음에 제가 들어올 때 총선 후보로 뛴 건 아니었지만 이력서 써가지고 진짜 저는 당 홈페이지에 내려고 그랬어요. 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돈 없고 백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정치에 도전하는 이 수많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릿수가 4,000개가 넘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4,000명에 해당되는 우리 이 청년들한테는 피눈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당에 뭐 발 붙이겠습니까? 정말 최악수를 두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만약에 단수를 준다면 이거는 경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기령 시장이 그럼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희근 예비후보도 그렇고. 저는 복귀 해주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도 뭐 제가 뉴스 캐비넷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조기령 시장님 페이스북을 보고 제가 원래 팬이었거든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그 피식대학에서 왜 잠바 벗었다가 김영란법 하면서 확 벗으시는 그 쇼츠가 902만 회 조회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대표님한테 대표님 큰일 났어요. 인지도로 봐도 이분은 거의 1,000만이 본 건데 이런 분을 경선 안 붙이고 떨어뜨리는 거는 이거 경선 흥행에도 너무 마이너스 아닐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직접 살려내, 뭐 다시 넣어내 이렇게 할 권리가 사실 당대표에게는 없어요. 이거는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있어요. 하지만 공관위원들이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여론이 이렇더라, 뭐 뉴스캐비넷 채팅방 난리 났더라 이런 게 이제 전달이 되면 그러면은 이 방식에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아까 그 조기령 시장 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좀 마지막 부분이 이분 글 좀 잘 쓰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새가 논일던 물가를 흐리지 않고 살며시 떠나듯이 그렇게 작별을 고합니다. 낭만주의자가 견디기에는 어지러운 시절입니다. 물새가 논일던 물가를 흐리지 않고 이거 최근에 서울시장 그 후보 등록 놓고 최근에 오세훈 시장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나는 그냥 물가를 흐리지 않고 조용히 떠나겠다. 낭만주의자, 나는 낭만주의자다. 이거 글 잘 쓴다는 그 생각했었는데 읽으면서 저는 오히려 더 애잔하더라고요. 돌아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아마 공관위에서 중지를 모아서 왜냐하면 이게 딱 발표돼서 공고문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구도 그렇고 지금 충북도 그렇고 부산처럼 민심을 반영한 그런 공관위의 결과가 전 충분히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구 얘기 좀 해볼게요. 대구도 만만치 않게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대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 주호영 지금 예비 후보죠. 주호영 의원하고 설전을 SNS에서 아주 살벌한 수준의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살벌하게.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장이 이름값도 없고 경력도 쌓고 명예도 누리고 마지막 자리까지 다 가지란다면 그게 혁신이냐?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냐? 거의 막 디스도 이런 디스를 하나.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또 주호영 의원 역시 대구시정 공천의 정권이 언제부터 공관위원장 개인의 호주머니 속에 있었냐 라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또 이진숙 후보하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한 대 또 엮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여기를 글쎄요. 지금 이정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 공천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또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주호영 의원께서 진짜 노하셨구나. 아주 화가 많이 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진짜 되게 온화하시고 어허허허 하시면서 보이차 이렇게 따라주시고 정말 되게 선비 같은 분이었는데 이렇게 경로하시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경로를 하셔도 그래도 다 같은 당 사람들인데 경선이 상처만 남기지는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6선 의원을 하셨고 또 수성구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른바 그 조직이라고 하는 이 지방선거는 조직 선거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우리 편이 많이 나와야지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선거판인데 주호영 의원님이 대구 한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돌아요. 제가 이제 경북 영천 출신인데 학교를 이제 경산에서 영남대를 나왔고 또 제가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대구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역 얘기가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많이 하긴 했지 하면서 많이 하긴 했지 그러는데 근데 무소속 나와도 15%는 먹을 낀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대구 안에서 주호영 의원님의 이 뭐랄까요, 이 조직 그리고 또 팬덤이 상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로를 하시는 게 저는 좀 걱정스럽다. 그리고 또 저는 좀 이 발언은 좀 너무 하지 않았나 싶은 게
재계약 안 되겠는데? 지역 정서. 호남에서 왜 이렇게 대구의 정서를 아느냐? 예. 이거는 글쎄요.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애국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알아서 정말로 어려운 결단을 하고자 하는 공관위원장님의 마음을 저는 좀 이해를 하거든요. 저 완전 TK 사람이에요. 저희 뭐 150년 넘게 다 TK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고조 때 이전부터 일제시대 때 저희는 그 동네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가장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새술은 새부대에 담자 국민의힘이 정말 쇄신하고 새로이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자라고 하는 그 논리도 저는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 과한 발언들은 조금 너무 앞서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진숙 위원장님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진숙 위원장님은 방통위 계실 때부터 제가 교육부 다닐 시절부터 뵀던 분인데 그래요? 이렇게 외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두루 친하게 지내시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정말 일 중독이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조용조용하게 다니시는 분이고 지도부와 뭔가 미리 낙점이 돼서 이진숙을 위한 판을 짰다? 이거는 제가 보증하건대 그럴 리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을 하면서 최고위원 자리에 지명직 하나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오래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추천이 들어온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준숙 위원장이었어요. 예. 근데 친하고 만약에 뭐 원래 두 분이 친했다. 혹은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진숙을 키워줄 생각이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별로 안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전화번호도 제가 드렸는데 한참 뒤에요. 네, 명절 때. 그때 수갑 차시면서 아주 그때 어려운 일을 겪으셨을 때, 그때 제가 전화번호 드렸고 그때 구치소까지 아마 대표님이 가셨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 전화번호도 처음 아셨고 원래 두 분이 교류하는 사이도 아닙니다. 지명직 최고로 그렇게 선뜻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짜고 치는 것이다. 저는 이거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나름 여기 취재해 보면은 장 대표와 이정현 위원장이 좋아하는 사람은 서로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뭐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장님하고 이진숙 위원장님하고의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딱히 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경선하자고 이진숙 위원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거든 괜찮다고 또 SNS에 올렸잖아요. 방식 무엇이든 좋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위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하나 좀 날카롭게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무소속인 한동훈 후보보다도 지지율이 지금 낮으시잖아요. 누가요? 주호영 의원이. 그래요? 몰라요. 그 여조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6선을 하셨으면은 이쪽 지역의 이 민심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동안 써왔던 그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64, 24. 그죠? 그런데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관위가 아마 그런 부분을 파악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김영한 도지사님도 그 뇌물 혐의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사법 리스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이고 공관위의 결정에는 또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같이 고려를 했을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대변인님 재임용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조의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님이 1위고 그다음이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이 주호영, 추경호 의원 순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아마 공관위에서는 새 판을 짜자라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결정된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민의를 봐서 또 지금 우리 이 뉴스 캐비넷의 채팅창을 보면서 또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이 지어진 건 없고 부산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좀 내용이 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지지층의 글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용이 있게 되면은 결국에 제3자가 밖에 있는 인물이 이 과실을 다 따먹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부겸 전 총리 출마 임박설이 돌고 있습니다. 뭐 25일까지 날짜가 박아서 나오기도 하고 이르면 뭐 다음 주쯤에 입장을 밝히는 거 아니냐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뭐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일부 여론조사지만 뭐 민주당이 대구에서 국민의힘을 앞서기도 하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응답을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29%, 25% 나온 그 조사요? 그러면 40% 이상이 무당층인 것처럼 한 건데 지지정당이 없다. 사실 그건 이제
저도 TK 정서를 잘 아는데 이게 응답을 안 한 거죠. 그냥 꼴도 보기 싫다예요. 전화 안 받은 거죠. 뭐. 근데 자식들끼리 싸우면 그냥 안 보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열심히 이제 전열을 갖추면은 다시 돌아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경선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진숙 위원장이나 아니면 최은석 의원이나 아니면 뭐 우리 홍석준 의원님, 네 여기 자주 나오시잖아요. 네. 다 혹은 뭐 주호영 의원님, 주요 후보들 여기 다 나오셨어요. 네, 지금 현역 의원님들도 네. 만약에 이런 쟁쟁한 경선을 뚫고 올라왔다? 그러면 그분의 서사는 아주 막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의 뭐 할아버지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경선을 사실 열었으면 좋겠다. 네. 그 생각을 해요. 네, 서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양평에 살고 있거든요. 그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서 주소 이전을 준비 중이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60일 전까지는 주소 등록 이전이 필요해서 4월 3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데드라인이 그래서 그때까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충북, 뭐 대구 특히 지금 공천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어떤 식으로든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진통 끝에 나온 우리의 귀한 후보들 이렇게 서사를 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7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핵심 지역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선거에서 특히 중요한 PK 부산 경남입니다.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 진주시 조규일 진주시장님과 지금부터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규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조규일 시장님과 지금부터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또 이렇게 항상 출연자와의 인연을 좀 얘기하곤 하는데 네. 진주를 제가 잘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군대 얘기를 여태까지 한 100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진주에서 장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유, 예. 대단하십니다. 공부 훈련소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유격 그렇습니다. 훈련 받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또 진주냉면도 먹고 네. 예전에 또 전통시장 가가지고 팥죽집도 가고 여러 가지 기억이 좀 생생한데 하연업도 가시죠? 맞아요. 거기 갔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갔더니까 많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혁신도시가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되게 활성화되고 항공국가산단도 생기고 그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또 시장님이 많이 관여하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좀 뜻깊은 대화 많이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일단 진주시장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요. 프로필을 보니까 제가 시장님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서울대 불문과 출신의 프랑스 파리에서 또 박사과정 유학도 하셨습니다. 좀 독특한 그런 배경을 갖고 계신데 파리 좋아하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우리 뭐 한국 이외의 다른 외국의 도시 탑으로 꼽으라면 저는 파리를. 아, 그래요? 네. 그때 뭐 약간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도 좀 있으세요? 파리 계실 때? 예. 그때 이제 애들하고 예. 같이 갔기 때문에 네. 뭐 애들 학교 처음에 입학할 때에 굉장히 이제 외국인으로서의 어떤 예. 이 절차상 좀 까다로운 불편함 뭐 예. 이런 것들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거기 유학을 갔었으니까 그때 예. 당시가 이제 서울시청 아하. 공무원 예. 일대입니다. 예. 유학을 갔는데 이 불어로 예.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또 뭐 과제도 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침 일찍 거기는 또 서머타임 막 시작되면은 이 우리나라하고 시간 개념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갔다가 저녁 늦게 오는 그런 느낌으로 들고 네. 그러면은 아침에도 깜깜하고 저녁에도 깜깜하고 아하. 강의 들을 때는 예. 불어를 100%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또 약간 또 깜깜하고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 쉬운 시간이 아니었네요. 어쨌든 간에 네. 그때의 경험으로 또 진주시정에 많이 또 참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진주를 파리처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 하셨어요? 네, 파리가 이제 세느강이 있는 그런 네. 도시 아닙니까? 사실은 뭐 강 중간으로 이렇게, 이 도시 중간으로 강이 흐르는 그런 도시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은 우리 진주에 남강 있잖아요. 남강이 흐르고 또 대표적인 도시가 서울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국제도시 찾으면 파리가 그렇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파리 이 주변, 세느강 주변에 이렇게 강을 잘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또 서울시의 네. 한강사업본부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조금 우리 강변, 한강 강변을
활용하는 것도 예. 관여를 조금 했었고 예. 지금 진주는 예. 역시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강변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걷게끔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느강에서 보고 오신 거를 진주 남강으로 갖고 오셨다. 남강 네. 유등축제, 저 이따 뭐 얘기 한번 해보겠지만 남강 유등축제도 파리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재선을 하셨고 이번에 3선에 도전을 하십니다. 네. 최근에 제가 PK 지역 여론조사를 찾아보니까 네. 예전보다는 국민의힘에 있어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직접 네. 느끼시는 민심은 어떠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향들이 조금 느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에 우리 보수 쪽에 있으셨던 분들이 네. 또 저 상대당 쪽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몇몇 보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기류를 반영한 그런 이 행동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럴수록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 더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8년 전에 그러니까 처음 초선으로 당선이 되신 건데 네. 그때 2018년이잖아요. 네네. 그때 상황도 녹록치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에 바로 네.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 경남 전체가 많이 흔들린 그런 네. 경향이 있었고요. 기초자치단체장도 7군데인가 그렇게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도지사가 그때 계속 보수 쪽에서 유지를 하다가 그때 김경수 전 도지사가 당선이 됩니다. 그때 예. 우리 서부 경남 특히 우리 진주 같으면은 김경수 도지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도지사 선거에서는 김경수 후보를 더 많이 지지를 하셨고 네. 시장 선거는 저를 더 많이 지지하셨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민주당하고 우리 보수 네. 하고 이렇게 교차 투표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네. 이번에 뭐 혹시 그런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PK가 특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여부에도 좀 많이 관심이 쏠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8년 전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선이 됐었고 그때는 교차 투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교차 투표가 일어나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우려하는 네네. 시선들도 있다. 네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하셨고요. 시장님, 그런데 제가 진주시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주요 추진 사업 중에서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관 건립이라는 부분이 특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네. 기업가 정신관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네네. 이건 뭐예요? 우리 아마 기자분께서도 아마 들으셨을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만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는 LG, GS, 삼성, 효성 요 창업주들이 진주의 지수라는 곳에서 어릴 때 같이 교류를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도 본 것 같아요. 한 네네, 마을에서 그렇죠. 재벌이 다 나왔다. 네네네. 예.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7월에 한국경영학회에서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 이렇게 명명을 해준 거예요. 그 뒤에 우리 진주시가 기업가 정신 센터도 만들고 그 센터는 옛 지수 초등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어 있었는데 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었고요. 또 옆쪽에 체육관이 있던 것을 기업가 정신 도서관으로 만들고 네. 마을 전체를 좀 깨끗하게 가꾸고 한옥스테이도 만들고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아마 이 외지인들이 그 동네를 찾으시는 분들이 1년에 한 50여 명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그곳을 찾아오신 분들이 네. 기업가 정신 센터만 오신 분이 예. 약 한 27만 명입니다. 와. 예. 엄청난 변화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순히 LG, GS, 삼성, 효성 그 창업주들의 기업가 정신을 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면은 저는 조금 이게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젊은 창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2의 구인의 제2의 이병철이 나올 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가정신교육센터가 굉장히 좀 협소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있는 교육센터하고
은엑스식으로 이렇게 네. 연결해서 만들면은 거기에 별도의 LG관, GS관, 삼성 효성관 네. 이렇게 되고 또 학생들은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성장사를 보게 되고 그 기업들이 가진 어떤 경영 철학, 그 경영 철학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기업가 정신, 도전, 그렇죠. 창조, 뭐 위험 감수, 요게 서양에서 들어온 기업가 정신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LGGS, 삼성, 효성의 창업주들은 원래 기업을 시작하실 때 네. 일반적인 기업가 정신을 받아들이시기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국애민 사업보국. 즉 기업이 돈만 창출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네. 이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중시하고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기업 경영을 해야 이게 오래 갈 수가 있고 나라를 위하는 네. 길이 되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다. 예. 기업이 만일에 돈만 보고 한다면은 뭐 이게 약간 불경기다. 그러면은 전혀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불경기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약간은 긴 안목을 보고 지금 단기적으로 약간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뭐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된 국제 포럼도 하고 청년 포럼도 하고 창업 경진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 가령 작년도 같으면은 벌써 이제 우리가 3회째 국제 포럼을 했는데 이 유엔 총회의 회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참여를 하시고 뭐 미국의 콜럼버스 대학이라든지 홍콩 대학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의 뭐 프레지던트 대학 뭐 이런 이 대학에서도 참여하고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피터 드러크 연구소에서도 소장님이 참여를 하는 뭐 그런 이 아주 이 해마다 점점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 한 28개국에서 외국인만 2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이 국제 포럼을 통해서 이 외국으로도 우리 기업가 정신을 소개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힘을 주는 청년 창업가들을 좀 더 이렇게 양성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게 센터만 있었는데 그때도 27만 명이 몰렸으면은 사람들이 기바드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좋은 그럼요. 기바드로. 거기에 이제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면은 학교 교정에 부자 소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구인회 회장님 생가가 있거든요. 그게 문을 잡는 것. 그리고 GS가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어떤 표식을 이렇게 또 터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3종 세트가 있는데 기자님도 한번 오시면은 뭐 앞으로 제가 좀 다음에 좀 만지러 가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많이 움츠러들어 있잖아요. 특히나 2030 같은 경우에 경기도 안 좋고 취업도 잘 안 돼가니까 움츠러들어 돼 있는데 이런 기업가 정신 같은 거를 직접 관에 만들어가지고 또 운영을 한다면은 젊은 친구들 2030들에게도 많이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GS 효성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인 기업들인데 이게 메이저리거도 한 학교에서 나왔다 이러면 믿지를 않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이 맞습니다. 기업들이 다 한 곳에서 나왔다 이것도 국제적으로 봐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K 기업가 뭐 정신 이런 식으로 요즘 K 붙이면 다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시장님도 이미 K 기업가 정신이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K 기업가 정신. 좀 기업가 정신관 이건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 지금 센터가 있고 이거를 이제 건립을 하겠다. 관을 아예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많이 밝히셨고요. 다른 것도 워낙 좀 준비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현대미술관 진주관도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도 건립을 추진 중이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방 여행할 때 그곳에 있는 미술관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문화적인 부분에서 기회를 덜 받는 상황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술관 건립 이거 좀 강조를 하셨고 뒤에서 이제 볼거리도 꽤 지금 많아진 상황인데 원래도 뭐 그랬지만 남강 유등축제 있잖아요. 이거 전국적인 행사로 또 유명하고 남강이나 진주성 같은 그런 다른 볼거리도 많은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미술관 건립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8개 행사에 약 350만 명이 방문했는데 그 행사도 앞으로 더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뭐 현대미술관 분관은 저는 네.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이라든지 네. 또 인력풀이라든지 특히 문화에 있어서는 중앙 집권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문화에 있어서 분권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의 과제였고 네. 지금 그것을 몇 대의 정부에 걸쳐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작업이 바로 현대미술관의 분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2019년, 20년 해서 그때 착수를 했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관을 만든다는 게 어려워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팽창하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굉장히 좀 쉽게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죠. 또 시설 투자가 되기 때문에 대규모 또 예산이 수반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진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주성 안에 국립진주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성 안에? 성 안에 있는 이 국립진주박물관이 이 현재 이 서부 경남 쪽에 나오는 문화 유물을 수장하기에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수장고를 넓히고자 하면은 진주성 자체가 사적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터치를 하는 게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립진주박물관이 바깥쪽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장되고 나서 국립진주박물관이 이동할 만한 적정한 부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설계까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8년 되면은 국립진주박물관은 나옵니다. 그 자리에 그러면은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 건물 자체가 들어보셨겠지만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입니다. 그 건축물은 철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대로 비워둘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이 현대미술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 진주시의 생각이었고 그것을 국회 과정에서 예산 과정에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타당성 조사를 했고 이번에 3억을 태운 것이 결국은 이것이 기본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돼서 나중에 실시 설계까지 진행이 된다면은 본격적인 리모델링 작업은 국립진주박물관이 이전을 하는 2018년 그때 되면은 리모델링 1년 작업을 거쳐서 이듬해에 아마 개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 진주만의 시설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남부 지방 뭐 부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순천, 여수 여기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와서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이 미술에 있어서는 문화분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될 거라고 성 안에 미술관이 있으면은 그거는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뭐 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뭐 미술관 옆 박물관, 박물관 옆 진주성 뭐 이런 워딩이 성립할 것 같아요. 라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 시장님 그 남강 유등축제 저도 이거 한번 봤거든요. 남강 유등축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전국적인 행사가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8개 행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350만 명이 방문을 했다. 대대적인 행사가 됐는데, 뭐, 체류형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또 밝히셨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성공한다면 다른 지방 관광 도시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이 요즘 많이 침체되고 있는데, 350만 명이 일단 방문을 했고, 체류형 문화 관광 도시로 도약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 지자체에 또 시사점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체류형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한 3가지 정도의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 시설입니다. 문화 시설이 없으면 볼만한 거리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행사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있어도 그곳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객이 왔을 때 거기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냉면이라든지 뭐 이 볼거리라든지 특이한 상들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볼거리, 먹을거리, 또 숙박 이런 어떤 생활형 뭐 이런 시설들이 또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3개의 요소가 꼭 필요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대미술관의 분관이라든지 또 저희들 입장에서 유등에 관련된 유등 전시관, 유등 보관소, 또 유등 장작소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유등 축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유등 도시로서의 상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시설로서 대체가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행사 자체도
사실은 유등 축제가 작년에는 172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엄청나네요. 지방에서는 네. 아주 제일 큰 축제로 네. 이렇게 일컬어질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가을에 이루어지니까 봄에는 또 다른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생활 인구라 그러죠. 그렇죠. 많은 네. 이 위지인들이 네. 진주를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대한민국 정원산업 축제라고 그것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5번째 저희가 네. 개최를 했습니다. 어허, 거기에도 정원이라는 주제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흥미를 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8월에는 국제 대회, 국제 스포츠 경기를 했는데 국제 여자 배구 대회. 예. 저희들 진주로 봐서는 그게 2번째 국제 스포츠 경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2023년에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네. 작년에 2번째 경기. 그리고 이제 올해죠. 네. 올해는 아시아 e스포츠 경기 대회를 또 펼치게 됩니다. 예. 이런 행사들을 이목을 끌만한 행사들, 흥미가 있는 행사들, 이런 것들을 자꾸 유치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런 노력들이 성사가 되려면은 저는 제일 큰 힘은 우리 시민들한테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 시민들이 친절히 환대를 해 주셔야 되고 자원봉사에 많이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진주 시민들이 특히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행사든지 자신감 있게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남강 유등 축제만 해도 172만 명이면은 거의 인구의 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 인구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말인데 지금 지방 도시 인구 감소가 전반적으로 심각해요. 특히나 청년 인구 감소는 거의 지금 필연적인 상황인데 청년 세대를 향한 정책, 특히나 최근에 출산율도 낮고요. 네. 정주 여건을 높여야 청년층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노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지방도시에 가보면은 외국인만 많아요. 외국인만 많고 양질의 일자리 자체는 또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이거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세요? 인구 문제는 사실은 어느 한 지방 도시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문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문제의 해법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엮이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 정책 자체가 볼거리를 창출을 해낸다. 또 그 도시에 대한 애정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유효하다고 보고 또 거기에 청년들이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야 외지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 조금 그렇죠.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다 직접적으로는 사실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은 필요할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신, 결혼해도 결혼 축하금 드리고, 임신하면 임신 축하금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임신하고 출산을 위해서 장비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것도 이 임산모한테 이렇게 드리고, 또 전국이 다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 이런 것도 하고, 또 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도 이렇게 드리면서 이 결혼 출산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흡족해 하지 않으니까 보육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부담금을 우리 진주시에서 지원을 해드린다든지 거기에 간식비를 드린다든지 또 유치원끼리 또 어린이집끼리 이렇게 그 인원이 많이 빠지니까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슬모음이라고 한 5개 정도 어린이집을 모아서 공동 프로그램을 돌려주면은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내 최초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청년들이 나중에 이제 일자리를 구할 때 면접할 때 정장 지원이라든지 또 그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취업을 하면은 취업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령대
시대에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일자리의 문제. 어저께 산업연구원이 발표를 한 가지를 했는데 전국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진주시가 226개 자치단체 중에 10위로 그래요? 이 10% 내에 나와 있습니다. 18인가 제가 등수는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10% 이내로. 네, 10% 이내로 이 지방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힘든 그런 등수를 이렇게 가지게 됐는데 저는 뭐 그게 우리 진주가 혁신 도시가 있고 앞으로 우주 항공 산업을 일으킬 만한 그런 근본적인 이 토대를 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좋은 이 생각이 좀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주 항공 산업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는 항공 국가 산단 이런 거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최근에 찾아보니까 사천과 함께 항공 국가 산단이 유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다. 네. 진주에서 인공위성 발사하신 거예요? 네네. 이거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네. 진주가 사실은 하늘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 도시입니다. 네. 뭐냐면은 임진왜란 때 날아다니는 이 수레가 활용이 됐다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들어왔습니다. 비거라는 이름으로 예. 그 이야기 배경이 되는 것이 진주성 전투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 익룡 발자국, 익룡이 네. 하늘 날아다니는 공룡 아닙니까? 네. 익룡 발자국이 가장 이 일정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이 진주입니다. 그리고 진주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군교육 사령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꿈에 나와요, 저 가끔. 지금도 그럼요. 거의 20년 됐는데. 예. 그리고 2010년도, 12년도 이때 우주에서 유성이 떨어졌어요. 네. 대한민국의 아주 많은 도시 중에 진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뭐 인연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우주 항공 도시를 지향을 한 것은 지금 현재 경남 자체가 사실은 한 70, 80%의 산업적 비중을 우주 항공 산업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특히 서부 경남은 그 중에서도 7, 80%의 한 또 7, 80% 해서 한 전국적인 비중으로 보더라도 한 5, 60%는 이 서부 경남 진주 사천에 포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이도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카이. 예. 그래서 카이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진주가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초소형 인공위성에 저희들이 집중을 했고 또 하나는 날아다니는 자동차 AAV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소형 인공위성은 2019년도에 저희들이 착수를 했습니다. 뭐 시청 직원들이 초소형 인공위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또 옆에 혁신도시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에 있죠. 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직을 해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노하우나 뭐 전문 지식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진주시하고 진주시는 이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진주의 경상국립대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쪽에 또 박사과정 이 인재들을 또 영입을 하고 해서 세 개 기관이 같이 노력을 해서 2023년도 11월에 1차 발사를 했는데 우주에 올라가서 사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이름이 진주셋 1A가 아니고 B입니다. 두 번째 이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성공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발사체 자체는 미국 스페이스 X사의 이 위성체를 사용을 했고요. 그 안에 넣어서 그렇죠. 이제 반덴버그 이 공군 기지에서 올라갔는데 2025년도 3월 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뭐 다른 기관하고 합작을 해서 한 첫 번째 성공입니다. 물론 뭐 다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그런 이 실행을 한 이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지역에 있는 인력을 양성을 했다는 것. 두 번째는 단순히 부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립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지금 진주셋 1B는 20%의 국산화율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진주셋 2가 올라갑니다. 거기는 국산화율을
80%까지 저희들이 올릴 겁니다. 예. 이렇게 국산화를 한 쪽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셋 1B 첫 번째 성공한 것이 저희들한테 큰 이게 상징적 성공이 됐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우주항공 국가산단의 우주항공 시험센터를 2028년까지 이 1,350억짜리를 만드는데 거의 국비로 이루어집니다. 네. 요거를 결정하게 된 이 제일 큰 계기가 바로 진주가 초소형 인공위성을 성공을 했다. 예. 요 사실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큰 덕을 봤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이 지상국도 설치를 해서 위성하고 지상하고 교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예. 향후로는 그 정보들을 가공하고 필요한 기업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소형 인공위성의 산업 생태계를 이룬다고 봐요. 처음에 제작, 발사, 운용 그리고 정보의 가공, 서비스 제공 네. 여기까지 다 이루어져야 이게 부가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네. 막힘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네. 제가 진주에 대해서 오늘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은 예.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야. 날아다니는 자동차 한번 타고 싶은데 날아다니는 자동차 포함해갖고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날아다니는 자동차 포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상용화가 된다 그럽니다. 예.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용화는 못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성공을 못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한 2, 3년 카이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카이가 빨리 따라가기를 저는 바라고 예. 왜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자체적인 이 지적 재산권을 그렇죠.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허권을. 그래서 부품에 대한 그런 특허권을 가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자체 제작을 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카이하고 진주시하고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만든 것이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예. 시험 비행센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육상에 있는 자동차도 네. 이 시험 운전을 하잖아요. 예.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그러면 진주 근처에서는 좀 뭐 날아다니는 거 좀 있어요? 그 날아다니는 것 대신에 원리가 날아다니는 자동차하고 헬리콥터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헬리콥터의 시험 운전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2024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카이 직원이 약 한 120명이 네.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지금 헬리콥터 시험 운전하고 있고 카이가 이 날아다니는 자동차 시제기를 만들면 거기서 이제 시험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이 상용화를 하고 우리가 특허권을 가져야 미국에서 옛날 자동차 수입을 해서 껍데기만 만들어서 우리 그렇죠, 자동차 그렇죠. 만들듯이 예, 예. 이거 하면 부가가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고 부가가치 만든다는 것은 그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거기 앞에 부품 실증센터도 완공을 합니다. 네. 이런 뭐 실증센터, 인증센터, 시험 비행센터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생산 기지를 만들라고 도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게 갖추어진 도시가 어디냐를 반드시 찾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그 도시가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진주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진주시가 아까 진주성 전투 이야기 나왔죠. 그게 3,800으로서 3만의 외적을 물리친 제1의 기적입니다. 네. 그리고 LG주에서 삼성효성의 창업주가 처음 진주에서 출발을 해서 대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40%까지 책임을 졌던 그런 기록이 있는 제2의 기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우리 진주가 제3의 기적을 우주항공 산업을 통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예. 그 3의 기적은 진주가 AAV 생산기지의 메카가 됐을 때 그리고 초소형 인공위성의 중심 도시가 됐을 때 저는 그게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되고 또 진주에 지금은 뭐 청년 인구가 그래도 25% 정도로 꽤 많네요. 네. 많은 비중이고 유출이 되고 있지만 유출률이 경남에서는 제일 적은 도시입니다. 이런 유출이 되고 있는 청년 인구도 유출이 덜 되게 하고 오히려 서울,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진주에 좋은 일자리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진주 제3의 기적의 완성이라 생각하고, 그 제3의 기적은 진주만의 성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3의 기적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태어나서 본 정치인 중에 가장 말씀 잘하시는 한 5손가락에 드시는 것 같습니다. 거침이 없으신데, 아우, 정말 저는 진주에 대해서 백과사전 옆에 펼쳐놓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진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지금까지 방송 한번 만들어 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핵심 지역들 짚어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번 선거에서 특히 중요한 PK에서도 특히나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인 진주, 진주시의 조규일 진주시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